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입니다. 예, 오늘 연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김수행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김수행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막스주의 경제학자이시고 얼마 전까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최근에는 성공회대에서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할 거 없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데, 자, 그럼 김수행 교수님의 강연으로 이 강연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연인지 강인지 잠깐 이것은 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내가 늘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알죠? 제가 글을 굉장히 쉽게 쓰잖아요. 굉장히 쉽게 쓴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쉬운 그런 수준에서 이 소위 말하면 이 공황이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것이 일어나느냐, 자본주의를 타도를 하면 공황이 안 일어날 건가,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일 또 우리 정성진 교수께서 세계 공황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세계 공황에 대해서 좀 준비해 나왔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내가 보고 시간이 따라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니요. 실제로 이 자본주의에서 위기, 공황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825년부터입니다. 1825년. 그러니까 한 200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막스가 살았던 데도 막스가 생각하기를 이 주기가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게 연도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내 총생산 GDP라 이러자고요. 이게 연도라고 이게 쭉 몇 년. 그러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대체로. 이게 너무 올라가면 곤란하나. 대체로 이게 변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해요. 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쭉 올라가는 이거를 일로 이제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가 그냥 추세선을 하나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 이걸 다 포괄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세선을 이렇게 떠가지고 경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평균 성장률이 얼마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이 성장이라고. 근데 이 성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 위로 이래 자꾸 가잖아요. 그죠? 아래 위로 지금 움직인다고. 이걸 순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순환. 그래서 이 추세선이 지금 이 점선인데 이 추세선을 보고 하면 이 추세선을 평평하게 이거 평평한다 하나 이래 놓으면 대체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꼭대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제일 밑바닥이라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1825년부터 주기 10년, 주기라 하는 게 영어로 피어리어드예요. 주기 10년이라 하면
이 밑바닥에서 이 밑바닥 가는데 이게 10년이라는 이야기, 10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꼭대기에서 이 꼭대기 가는데 여기도 10년이다. 이게 주기라고, 주기. 그죠? 그래서 하나의 주기, 하나의 피어리에는 이런 식의 호황 국면이 반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불황이라 한다고. 불황 국면이 반틈이 있다. 반은 불황 국면이 호황 국면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날 때까지는 상당히 규칙적으로 왔다고. 그럼 대공황이라 하면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1929년 10월에 이 주식시장이 붕괴한다고.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예를 들면 한 3만 원 수준에서 지금 이제 요새 보니까 지금 뉴욕 주식 저것이 12,000이더라고. 12,000 수준인데 그쪽 옛날 그 하면 그러니까 한 6,000이라 하자고. 6,000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3,000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이래서 이제 공황이 시작이 되는 거요.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났나 하면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하고 이러다가 그기는 1941년쯤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그지? 이렇게 확 하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1941년 가면,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 됐는데, 그 이후 1945년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케인즈 경제학이 굉장히 광범함이 커지고 정부가 개입을 막 했다고요. 그죠?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 순환 자체가 많이 희미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희미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은 1968년, 70년 그까지 해도 그 자기가 쓰는 그 이코노믹스라는 그 경제학 교과서 있잖아요. 이코노믹스라는 그 책에다가 그렇게 해놨다고. 이제는 이런 경기 순환은 사라졌다. 마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천년두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는 이와 같은 경기 순환이 사라졌다. 이렇게 그 책에다 그렇게 썼다고요. 그러다가 금방 또 큰 공황이 터졌다고. 그 석유 파동을 이후에 1974, 75년도에 엄청난 큰 공황이 1930년대 공황에 준할 정도의 그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너무 자만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요새 고려대학 그 학교가 조금은 도란 같아 가면 보니까 이게 뭐 이명박이 대통령 됐다고 너무 자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벌을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주기가 옛날에는 10년씩 해가지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왔다 하면 이제는 이 주기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내가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보통 요새는 이 경기 변동의 각 국면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이 사실은 이 책이 내가 쓴 건데 여기 잘 돼 있다고. 여기 아니 이게 뭐냐 하니까 보통 주류 경제학에서 현실 경제를 설명할 때 말이 안 되는 거로 막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막스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했는 것 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이라 생각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지. 거기에 이제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추세선이야. 이 추세선이에요. 이걸 트렌드라 하면 돼. 이걸 참 추세선이라 하자고. 그래서 대체로 하면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호황이 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 부흥이라 한다고 이걸 우리가 뭐 우리말로 하면 벼락경기라 하든지 반짝경기라 하고 뭐 그래야 될 거라고. 그래 왔다가 갑자기 경기 후퇴가 확 나타난다고. 갑자기 떨어져요. 좀 이따 이야기했대. 그래가지고 있다가 대체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회복이야, 회복. 회복되다가 이제는 호황이 오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요걸 하면 붐인데 뭐 벼락경기라 하든지 반짝경기라 붐이 온다고. 이렇게 되면 생산이 굉장히 는다고. 생산이 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호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과잉하게 한다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은행이 대출도 많이 하고 이러다가 어느 점에서 갑자기 보니까 상품은 많이 생산했는데 상품이 안 팔린다 이래 되는 거라고. 상품이 안 팔려요. 상품이 안 팔리면 당장 그렇게 되잖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상품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살아? 그리고 상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요새는 전부가 기업이 대체로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고. 빚을 내서 은행에 가서 빚을 내잖아요. 대출 받아가 투자를 하는데 대출이라는 것이 그 날짜가 있다고.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날짜가 있다고. 상환기일이. 여러분들 은행 가서 대출 안 해봤죠? 한번 해보라고. 그럼 그 연습해봐야 돼. 연습. 대출하면 언제까지 갚아라. 이자율이 얼마다 이래 돼 있다고. 그래서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안 팔려. 그지? 그러면 그 대출 만기일까지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 기업이 파산을 한다, 여기. 이제 파산의 시작이라고. 파산이 이제 된다고요. 그 기업 하나만 파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원료를 예컨대 외상으로 사온 경우가 많다고. 이 올라갈 동안에는 모두가 경기가 좋다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 생각하니까 외상을 많이 준다고. 자본가들끼리. 예컨대 이 방직업자는 이제 이 배를 만들어내는 건데, 방직업자는 실을 자르는 회사라고. 실 만들어내는 회사. 그로부터 실을 많이 외상으로 사온다고. 이거를 우리가 그 상업신용이라고 하는데 사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수출하는 옷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방직업자로부터 천을 많이 외상으로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망해버리면 전부가 다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확 내려온다고요. 내려올 때, 그래서 내려오고, 근데 옛날에는 막스가 살던 그 시절에는 근본위 제도예요. 근본위 제도. 근본위 제도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영국 같으면 영국의 중앙은행이 자기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서 화폐를 발행을 했다고. 물론 이제 이 화폐는 그때는 금화도 있었습니다. 금화도 있었지만은 이 지폐도 있었다고. 영란은행권, 그러니까 중앙은행권에는 지폐도 있었는데 이 지폐는 금과 마찬가지야. 이 지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은행에서 금을 내준다고. 그게 이제 근본위 제도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모두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으면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증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금의 양에 의해서 딱 결정이 되니까 화폐를 더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이 부족한 기업가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여기서 기업들이 망했다 시작하면 계속 밀어갔다 이런 이야기라고 계속.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은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이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가 케인스라고 케인즈라는 친구가 이 금화를 화폐로 쓰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지금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화폐라는 것은 실제로는 상품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상품들의 사고 파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건끼리 지금 이야기하자면 물건끼리 교환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물건을 말이야 판다 이럴 때 이 친구가 이 물을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이 물을 화폐 가진 사람한테 판다고. 화폐를 가진 사람, 화폐를 가지고 이 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판다 이 말이야. 팔아가지고 그 화폐를 가지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걸 산다 이래 된다고.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언제나 화폐 경제예요. 내가 그거 이제 강조할 건데. 그래서 상품이 생산량이 자꾸 는다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생산량이 늘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 다 보세요. 온갖 게 많잖아. 굉장히 많이 는다고. 그것을 유통을 시킨다 이 말이야. 사고 팔고 하려고 하면 화폐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의 양이라 하는 것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금의 매장량이 별로 없어요. 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저게 남아프리카라고. 남아프리카. 그러고 많이 나는 게 소련이야. 러시아라고. 소련. 그래서 케인즈가 그렇게 하지 말자. 금에 근거해가지고 화폐를 발행하지 말고, 금하고는 관계없이, 금하고는 이제 관계를 끊는 거요. 관계를 끊어가지고, 상품 생산량이, 그 나라 경제가 크면 클수록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굉장히 큰 주장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가 그걸 채택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요새는, 그때도 마찬가지, 요새는 다 그렇잖아요. 내 여기 한국은행권이 있고 말이야, 뭐 달러가 있다 이러더라도 미국에서 달러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페더럴 리저브 보드예요. 그거 가가지고 금을 내라 이러면 저 친구 돌았나 이럴 거라고. 근데 그거 없다고 없어졌다고. 금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 되면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자,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기업들이 막 망한단 말이야. 왜냐하니까 은행에 대출 못 갚으니까 망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조폐소를 하루 종일 돌리든지 이래가지고 밤낮에 돌려가지고 화폐를 막 찍어낸다 이 말이야. 찍어내고 지금 지금 이거 모기지 위기 때문에 야다일 때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욕도 이제 할 건데. 그래 막 찍어낸다 이 말이야. 그럼 금리도 낮아지고 얼마나 돈이 풍부하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는 1946년 이후, 45년 이후는 금방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여기서 주춤을 한다고, 주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업들이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생산을 계속하고 판매를 계속해보면 이런 식으로 안 빠지고 이렇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서는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내가 경제 위기라 했다고. 위기라 하고 이거를 공황이라고 갈라서 이 말 자체를. 근데 막서는 사실은 이 위기하고 공황을 구분을 안 하고 하나로 그냥 해버렸다고. 이게 경제 위기를 지금 영어로 하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야. 크라이시스고 공황은 크래시라 한다. 크래시. 폭락해 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불황이야.
이게 이제 불황이라고. 근데 막상은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를 해가지고 내가 있는 이 위기 국면하고 공황 국면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번역할 때 그냥 공황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스가 살던 시대에는 화폐 대항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일 터졌다 하면 끝까지 가버린다 이 말이야.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국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1945년 이후에는 정부가 개입을 엄청나게 한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이렇게 콱 빠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기하고 공황을 구별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왜 위기에 빠졌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야. 오늘 이야기는 이쪽에 내려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공황에 빠지는 것하고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막스가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러나 내가 지금 위기라 할 때는 요거를 가르치고 공황이라 할 때는 이거를 가르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20세기에 와서는 가장 큰 공황이 이거야. 가장 큰 공황이 1930년대 공황이라고. 30년대 공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사실은 뭐라 할까 비슷하게 굉장히 큰 타격을 준 공황이 1974에서 75년 여기에 걸린 공황이라고. 이 공황이라고. 자,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일단 그냥 이야기하면 이것은 잠깐 1973년 10월에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터졌다고. 전쟁이 터지니까 그 오펙에 있는 오펙이라는 그 석유 수출 기구가 있는데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이 대체로가 그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아랍 나라라고.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도 석유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지만은 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를 수출하지 말자 이렇게 했다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얻지를 못했다고. 그러면서 석유값을 1배럴에 3달러에서 12달러로 10월에서 12월까지 올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12달러를 한꺼번에 4배나 확 올리니까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고. 근데 석유화학공업이라고 생각해. 석유화학공업. 석유에서 인조섬유를 만드는 석유화학공업이라고 생각해보라고. 원료값이 이렇게 팍 뛰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제품 값으로 원료값의 인상을 그걸로 전환시켜야 될 거야, 그지? 그걸로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전가시켜버리면 소비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안 산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석유를 원료로 쓰는 그 기업은 그냥 망해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적이 왔다고. 왔는데, 물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제가 하니까 자본주의 황금기가 1950년에서 1970년까지를 이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 실업자가 거의 없다고. 완전 고용 수준에 달했고 그 다음에 이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 복지국가를 이렇게 했다고. 복지국가. 지금 이것이 전부 내 강연이에요. 여기 그 이후에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가 싶어가 자꾸 기다리지 말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이걸 그냥 들으라고 듣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중요하다 이런 거야. 내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려운 이야기 해버리면 모두가
머리가 작용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다 아는 것지만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으라고. 오케이. 그래서 그 복지국가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경제가 유지가 돼. 훌륭한 사회. 여러분 알죠? 내가 런던에서 10년 사는 사람이야. 우리 애가 서희가 있었다고. 갓난애기부터 들고 가가 10년을 살았는데 애들 아프다 하면 말이야. 병원에 가면 전부 무료야. 공짜야. 정부가 그 병원에서 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공짜라니까. 지금도 있잖아.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 이렇게 그래 돼 있지. 그러면 크니까 학교 가면 그 전부 공짜야. 책을 학교에서 준다고 아이들한테 주고 절대로 집에 가가지고 공부하라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해. 모든 책은 보고는 학교 놔두는 거야. 학교제사이라고. 그리고 연필이고 뭐고 공책이고 뭐고 전부 학교에서 다 줘요. 우리는 뭐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돈 낼 게 많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특이한 것이 이 주택 있잖아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거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서는 정부가 집을 지어야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거를 지어가지고 장기 임대를 한다고. 장기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을 하는데 이제 집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월세를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월세를 받는다고. 그 사람 소득을, 내가 보기에는 한 달 소득의 20분의 1을 저걸 받는다. 20분의 1. 내가 예를 들면, 100파운드를 받는다,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집세로 5파운드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1000파운드를 받는다 하면 20파운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50파운드 내나? 이런 식으로 월세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또 그 가족이 많잖아. 가족 많은 사람하고 가족이 많으면 방을 여러 개 있는 걸 준다고. 그리고 가족이 적으면 방이 적은 걸 줄 거 아닌 것 같고 월세가 똑같다고. 그런 것이 복지국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 자기 거주할 장소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 법으로 딱 해놔서 각 구청은 자기 동네에 집이 없는 사람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월남이나 거기서 난민들이 오잖아. 그럼 히스로 에어포트에 있는 군은 죽는 거요. 그쯤 오면 전부 사는 집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 복지국가라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은 뭐 행편없다고 저거. 조선동에서는 항상 한다면, 복지를 그려주면 모두가 게을러지고 이래고 안 아니잖아. 미친놈들이야, 내가 보니까.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지가 굉장히 발달했다 이러냐. 이것이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경제가 잘 발달하니까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업자가 없어진다고. 그걸 완전고용이라고 한다고. 완전고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힘이 세워진다고. 힘이 세워지잖아.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자 보고 야 이거 좀 더 하라든지 이렇게 뭘 자꾸 하면 말이야. 기분 나빠 죽겠네 하면서 그만두고 딴 데 가버려. 딴 직장이 또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이래서 이제 노동조합 힘도 세워지고 이랬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회사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잖아.
그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신자유주의야. 신자유주의. 자, 이래가지고 우리 마가렛 세차가 영국에서 정권을 잡는 것이 1979년이야. 마가렛 세차가 수상이 되고 로널드 레간이 대통령 되는 게 1981년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황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굉장히 나빴다 이 말이야. 실업자 많이 생기지, 기업 많이 도산을 하지, 또 아까 석유값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지. 그래서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 하는 때라.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두 친구가 내가 이야기해서 전부 깡패야, 여러분들은. 깡패라고. 당신들, 나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국을 잘 몰라요. 유럽을 잘 모른다고. 프랑스도 잘 모르고, 독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보면 말이야, 모두가 마가렛 세차를 말이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최고 여제상이고, 뭐 엄청나게 잘했다 하는데, 이건 완전히 깡패야, 깡패. 왜 깡패라 하느냐,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 이 친구가, 1970년에서 74년 동안에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잡았어요. 보수당 정권을 정권 그 수상이 히스야. 히스 수상 밑에서 뭘 했나 하는 교육부 장관을 했다고.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해가지고 크게 실적을 올린 게 뭐냐 하니까 이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 영국에서는 건강하라 해가지고 밀크를 늘 한 명씩 준다고. 매일. 초등학생들한테 밀크를 한 명씩 준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아깝다고 그 돈 그렇게 아깝다 해가지고 그걸 밀크를 주는 걸 중지를 시킨 사람이야. 그 깡패 아니고 뭐야 그게. 그런 걸 깡패라 해야 된다고. 나는 박정희도 완전히 깡패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마가렛 세차를 보면 마가렛 세차, 그지? 세차. 그 다음에 더 밀크 스네차 이란다고. 밀크를 훔쳐갔다 말이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하고 이런 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애가 조금 이쁘고 그러니까, 모두 뭐 철의 여제사에 그래서 하는데 전부 엉터리야, 그거. 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한 게 뭐냐 하니까, 이때까지 이 기간에 노동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 힘을, 노동자의 힘을 꺾지 않으면, 자본가들이 공장이나 사회 전체에서 헤게모니를 계속 이루면 안 된다. 이래서 자본가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것이 이 불황 정책의 기본으로 삼았다니까. 그래서 처음 들어온 게 재정금융 긴축 정책을 한 거라고. 지금 기업이 뭐 돈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고 야단인데 재정금융 긴축 정책. 그기네 재정도 지출을 줄이고 금융에서는 은행은 대출 안 해주고 정부 정책에서는 이 통화량의 증가를 낮추고 이렇게 했다 했고, 그게 시중에 돈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서? 기업들이 다 망한다고. 기업이 엄청난 중견기업들도 다 망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1997년 12월에 IMF 신탁 통치를 당할 때 IMF 그놈들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야. 재정금융 긴축 정책 하락하던 거. 모두가 지금 돈이 없어가 야바인데 돈을 더 줘 있다 이 말이야. 돈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봤다고. 그래서 1998년 1, 2, 3 그동안에는 시중금리가 50%였다. 50%. 근데 그 50%도 돈을 구할 수가 없어. 기업이 지금 빚을 안 갚으면, 대출을 상환을 안 하면 기업이 무너진다 이 말이야. 파산하기 때문에 파산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금리를 주고도
꾸역시 안 할 수 없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꾸 도사인들은 할 수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을 팔기 시작을 했다고. 자기가 도산 안 당하기 위해서. 만도기기고 뭐고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기업들 다, 그걸 누가 다 사갔나? 미국 놈들이 그거 다 사가는 거예요. 은행도 망하고 되니까, 은행도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주식이 그 당시에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걸 전부 미국 친구들이 다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할 때 이 IMF라는 게 말이야 국제통화기금이라고 국제도 붙고 이러니까 미국하고 관계없다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IMF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국제기관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에서 공항이 왔는 건데 1997년 12월에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지금 보라고 큰 은행들 전부 주식을 발이 전부 미국 놈이라 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 사람을 가져가. 미국 사람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큰 기업들 삼성전자니 포항제철이니 뭐고 현재 다른 할 것 없이 전부가 50% 이상이 외국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거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처음 들어와가지고 했는 것이 재정금융 긴축 정책을 했다고. 재정금융 긴축 정책을 해버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들이 망하고 기업들이 망한 동시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잖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일부러 이 레이건하고 마가렛 세차는 실업자를 자꾸 대량으로 생산해냈다고. 왜냐하니까 노동자들은 힘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1900년이라 하자고. 그래가지고 추세선이 대체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GDP의 추세선이 대체로 이렇게 된다 하면 이게 확 들어간 것이 이제 1975년쯤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굉장히 내려갔다가 아직도 이게 지금 2008년이잖아. 아직도 이 밑에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여기가 지금 이게 이제 1929년이고 이래가지고 올라오가지고 하는 것이 대체로 1942년쯤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이제 1900년 이후로는 1930년대 대공황하고 지금 이거하고가 똑같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재정금융 긴축 정책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기본이 뭐냐 하니까 노동자 계급의 힘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니까 긴축 정책 써가지고 기업 망하고 노동자들 실업자 많고 이러면 물건이 팔릴 수가 있느냐고. 실업자 많지 임금 자꾸 떨어지지. 그럼 누가 물건을 사느냐고. 소비재, 특히 소비재. 소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특히 국내 시장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정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이 하는 짓을 보라고. 자꾸 비정규직 만들어내지 임금 깎지. 이러면 이 사람들이 국내 시장이 줄어든다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재를 살 수가 없다고. 소비재를 살 돈이 없단 말이야. 아니 근데 부자들은 한번 생각해요. 부자들은 사실은 외국제 좋아하지 국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 때문에 외국 고소득층에게 소득이 지금 굉장히 불평등에 별로 많이 가잖아. 그거는 국내 기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요. 그 친구들 전부 외국제를 많이 써버린다고. 그 때문에 밑에 있는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지 소비재도 사고. 그럼 소비재를 산다 이라는 것은 내가 라면을 산다 이라고. 라면을 사면 라면 만드는데 라면 기계도 필요할 거고 기름도 필요할 거고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온갖 게 필요할 거냐. 그 생산은 또 기업이 살아날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소비재 생산이 늘고 그러면 결국
생산자에 대한 기계나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지? 그쪽에도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체가 이 호황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아직도 지금 그게 내 이야기를 신자유주의가 지금 대체로 1980년부터 시작을 했다 하면 지금 거의 30년이 돼 간다고. 30년 돼 가면서도 하나도 한 게 없다고. 경제 성장률은 이 시대에 비하면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이 났다고. 반토막이 나고 실업률은 2배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됐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소득 증가율은 이 소득 분포가 불균등하게 된 거는 훨씬 더 심하게 버렸다. 소득 그래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복지국가라는 것은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버렸지. 그게 신자유주의가 한계 없다니까. 그래서 각국에서도 지금 사실은 신자유주의적인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에 뭐 큰 선거가 있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안 된다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저걸 봐야 된다고. 이게 이제 대강적인, 내가 왜냐하니까 이 경기 변동을 국민을 안락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자본주의에서 이와 같은 이 위기 공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쭉 이야기를 하고,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 고전학파의 유명한 사람이고 노동 가치서를 잘 정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도 자본주의에서는 과잉 생산이 없다 이랬다고. 또 이걸 우리 또 하나에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위기가 오잖아요. 이 위기가 온다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이 상품을 너무 많이 생산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너무 많이. 자본주의 이전에서는 경제가 혼란이 온다 하면 예를 들면 가뭄이 와가지고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됐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침체를 한다고. 그죠? 근데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언제나 이 호황기를 타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해버린다 이 말이야. 생산해가지고 팔리지 않기 때문에 온다고. 그게 언제나 이거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생산. 근데 이 과잉 생산을 거의 이 경제학자들이 거의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경제학자에서 인정한 사람은 사실은 말사스한 사람이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막스가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케인즈가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냐 하니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화폐 경제라는 걸 모른다고. 화폐 경제. 다시 말하자면 이 물물교환으로 생각한다고. 쌀을 가진 사람이 보리를 원한다고. 그리고 보리를 가진 사람이 쌀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둘이 만나가지고 교환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교환해버리면 자 쌀도 쌀도 지금 판매가 되잖아. 판매되고 보리도 또 판매가 된다고요. 이 남는 게 없다고. 그냥 동시에잖아. 쌀을 공급한 사람이 보리를 수요하고, 또 보리를 공급한 사람이 쌀을 수요하고, 이래가지고 판매하고 구매가 딱 일치한다고. 판매하고 구매가 언제나 일치한다 이 말이야. 이러면 과잉이 나올 수가 없잖아. 과잉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본주의 오면 이렇게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쌀 가진 사람이 쌀을 팔아야 돼. 이러면 이게 화폐 가진 사람한테 판다고. 화폐 가진 사람한테 팔고, 이래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지금 보리를 산다 이런 이야기야. 보리를 살 거 아니냐. 그죠? 자, 쌀을 가진 사람이 화폐 가진 사람한테 쌀을 팔아가지고 화폐를 얻고 그 화폐로 지금 보리를 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자 쌀을 팔았다고 쌀을 팔아가지고 화폐를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
화폐를 금방 가지고 가가 보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화폐를 주머니에 한참 놔둘 수가 있다. 며칠을. 그러면 보리가 안 팔리잖아. 그지? 이게 보리가 과잉 생산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리가 안 팔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쌀이 팔리면 보리가 당장 팔렸잖아. 이거는 쌀은 팔았는데도 보리를 안 산다. 보리는 안 팔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과잉 생산의 가장 단순하지만은 중요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화폐락하는 것이 얼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모두가 사실은 직장을 간다든지 뭘 한다 하든지 자본가들이 투자를 할 때 뭘 생각하는 것이 이 화폐를 자꾸 주머니에 많이 넣으려고 한다고. 이윤 본다는 것이 이윤이 전부 화폐 형태로 있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고. 왜? 미친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화폐는 여러분 보세요. 이 화폐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화폐를 가져가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을 살 수가 있잖아. 화폐 가지고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아니 시장에 나온 거 말이야. 시장에 안 팔는 걸 굳이 살 수가 없고 판다고 시장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살 수가 있어요. 그게 화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은 화폐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게 아니라고. 물론 나는 생각할 때 새로운 사회에 가면 화폐 없어져요. 화폐 그거 골치 아프다고 없애버려야 돼. 그건 되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또 화폐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를 대표한다고. 부. 내가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화폐를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야. 왜냐니까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자꾸 아파트가 떨어지잖아. 골치 아프잖아. 땅 가지고 있다가 지금 세금 매락해가 또 야단이잖아. 화폐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화폐가 자본주의 사회의 부를 대표한단 말이야. 근데 그 화폐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쌀을 판 사람이 화폐를 주었다 이 말이야. 주고는 생각을 한다고. 아유 화폐는 언제든지 보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겠다.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 보리를 꼭 왜 서울서 사? 부산에 가서 보리 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판매하고 이 구매가 이 물물교환의 뜻처럼 딱 붙어가 있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 과잉 생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고, 이게 이제 화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라는 것이 전부 무계획적으로 일어난다. 무계획성인데, 근데 컴퓨터를 생산하는 걸 한번 보세요.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가 여럿이 있다고, 여럿 있잖아. 그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각 회사의 이 공장장이든지 사장이 결정을 한다, 이 말이야.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자기 컴퓨터는 아마 금년에, 근데 10,000대가 팔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그 10,000대를 만들어낸다고. 그죠? 근데 또 다른 공장 B 회사의 사장은 자기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좋든지 보기가 좋든지 이래가지고 한 20,000대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또 생산한다고. 이래가지고 각 자본가들이 전부 시장에다가 그냥 넣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딱 넣었는데 그 컴퓨터를 사는 사람은 그게 시장에 공급을 했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하고 이 사립하는 컴퓨터 수하고 이 같은 턱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공급하는 생산하는 기업 사람은 자기의 계산대로 이렇게 팔리겠다 했는 거고,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었는데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꺾이는. 근데 지금 30,000대를 냈는데
컴퓨터 사는 사람은 10,000대밖에 안 샀다 이 말이야. 그럼 20,000대가 남잖아. 그럼 20,000대 남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해야 된다고.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다 팔락하면 뭐 값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무계획적이라 한다. 그걸 무계획성. 무계획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아까 있듯이 이 과잉생산공황이야. 과잉생산공황. 과잉생산공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이제 새로운 사회에 가보자고. 새로운 사회에 가면, 새로운 사회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가 환원을 한다고. 사회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공장을 전부 접수를 한다고. 그지?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수단, 공장이고 뭐 이런 것이 원료고, 심지어는 생활수단까지도 사실은 자본가들이 전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막스가 계급을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나눴잖아. 그때 노동자 계급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라고. 기본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계급이 노동자 계급이라니까. 요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새 노동자들도 말이야 뭐 펀드에도 들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이랬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야. 주식하고 펀드에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일 안 하고 먹고 산다면 그러면 자본가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일을 해야 된다 하면 그건 노동자다. 내가 그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갈려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가리는 거는. 그래? 그래서, 이 생산수단, 공장이고, 뭐, 광산이고, 뭐, 토지고, 전부가 사회의 것으로 환원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리고, 모든 그 구성원들, 주민들은, 모든 주민들은 그 사회, 와, 일체가 돼가지고, 모든 주민들의 필요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새로운 사회에 가면 계획이 딱 되게 되어 있다고. 여기 한쪽에 이 주민들의 필요하고 욕망이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한쪽에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요. 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망을 뭐 컴퓨터로 하든지 인터넷 화상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이걸 다 종합을 해야 된다고. 당신은 금년에 뭐를 원하냐 하면 나는 빨간색 자동차를 원한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 이 말이야. 구두, 옷 뭐 이런 걸 다 모을 거 아니야. 이걸 다 모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 기계가 공장이 뭐 여러 가지 공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적 자원을 그 가지고 전문직도 있고 온갖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사고 이것하고를 연결시킨다 이 말이야. 연결시키면서 실제로 이 주민들의 필요와 욕망이 금년에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가야 될 건지 이런 걸 다 생각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상품을 만들면 된다 이 말이야. 상품 만들기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집에다가 다 배달 다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지? 이게 계획경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라 해가지고 이게 참여계획경제라 이렇게 요새 이야기한다. 참여계획경제. 이러면 낭비가 하나도 없다고. 낭비가 지금 공황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공황이 일어났다 하면 엄청나게 낭비가 많아요. 기업들이 아까 도산한다 했잖아. 기업 도산하지 공장이 쉬지 노동자들이 전부 실업당하고 있지. 얼마나 낭비냐고. 이것을 그대로 생산을 위해서 조직을 했다면 그 사회가
생산도 많아지고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왜 실제로는 자본가 개혁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로 환원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좋은 사회가 오는 거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런 데를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해야 된다. 그럼 끝을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끝을 냅시다. 그럼 끝을 내고 질문을 하실 분 질문을 하죠. 예, 교수님 연설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 경기 변동을 생각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추세선 같은 경우, GDP나 경제 성장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다 보니까 경제의 한 축 자체가 경기 변동에 너무 의존되는 것 같아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경기 순환만 잡게 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추세선 자체가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증가가 되면 그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변동 같은 것도 약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지금 이 부르주아 경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왜 경제가 이런 추세선으로 이런 추세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경제 성장론이고 경제 발전론이에요. 그걸 경제 성장론, 경제 발전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추세선을 해가지고 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경제 변동용 하든지 경기 순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막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경제 성장론하고 이 발전론을 순환론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경제가 성장을 하다가 이 지금 여기 문제에 지금 봉착을 했어요. 봉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다 이 말이야. 내려갔는데 이 불황기에 공황기, 불황기, 이 불황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이 전기에서 호황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이 경기 후퇴를 위기를 일으키고 공황을 일으켰다 말이야. 그런 요인이 있을 거라냐. 그 요인이 이 불황기에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상당한 정도로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일로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니까 지금 이 막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막스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그 인류 가치를 재투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왜 갑작스레 이런 식으로 빠지느냐? 이 빠진다 이 말이야. 이것이 경제 위기론이고 경제 공황론의 근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성장할 때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성장할 때 생기던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다. 그리고 이 성장할 때 생긴 문제점들이 이 기회에 다시 해소가 된다. 이래서 이 성장하고 공황이 함께 지금 결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 있어서 뼈도 괜찮아요. 요즘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뭐 CMA나 뭐 각종 뭐 은행의 돈을 적금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저희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이제 7.484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 최근에 한겨레 같은데 칼럼 같은 거 보면 뭐 진보적 경제학들이 모여서 뭐 포럼을 열어서 얘기를 하다가 고심 끝에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국은행이나 그런 데서 보면 뭐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환율을 잡는 것보다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을 좀 약간 잡는 그런 걸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학자금은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을 돈 받고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이거 망할 나라라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교육을 시키는 주체가 대학이라 하는 것이 말이야. 노상 돈벌이하고 이러면 애들이 교육 되겠느냐고. 처음부터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야. 아니, 그래서 나는 사실은 사립학교 반대요. 사립대학 전부 없애고, 전부 국립을 하고, 나라가 돈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원래, 그거 별로 어렵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모를 많이 해. 촛불을 들든지, 뭐를 들든지. 아니, 그렇잖아. 사실은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남에게 그거 하려고 하면 힘을 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러느냐고, 누가 알아줘. 그래서 나는 늘 그러는데 실업자들 전부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서 그거 묻고 자고 가라고, 그 앞에서. 그러고 그 이자율 문제 근데 그 학자금 금리는 떠나가지고 이자율 문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죠? 물가가 오르면 사실은 자, 곡물 가격이 올랐다, 석유 가격이 올랐다 이러면 그거를 정부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못하겠다, 어떻게 또 못하겠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것을 사용하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물가를 어떤 식으로 낮춰주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 돈에 나가는 거, 시중에 돌아가는 돈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줄이는 거.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 나는 몰라 그 환율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물가하고 관련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예. 저는 이재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이게 오늘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왜, 그러니까 이게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가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 추세선이 계속 상승하면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계속 추세선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히 계속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건지,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전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하나는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는 이야기지, 늘 이렇게, 왜냐니까 이 시간 자체를 한번 보라고, 이 타임을 만약에 이렇게 끊어봤다 이러자고, 그러면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꾸 하는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그러면 계속 일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망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막스가 자본론 3권에 이윤율 저하경량의 법칙이라 했다고. 이윤율 저하경량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이게 연도고, 이게 이윤율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니까 이윤율 저하경량의 법칙이니까 이윤율이 이래가지고 추세적으로 자꾸 내려간다, 이렇게 한다고. 아니, 이렇게 할 바에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자본주의가 망해요. 야, 이윤율이 제로 되면 자본가들이 뭐 하려고, 생산하고 그러겠어요. 끝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장악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전부 이제 경제주의적인 발상인데, 경제가 모든 걸 결정한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
이건희한테 가가지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 재산 다 사회로 환원합시다 하면 그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고 앉아있네. 당장 그럴 거 아니냐고. 혁명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투쟁이라고, 투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라고. 이 자꾸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보라고. 경제가 나빠졌을 때, 예를 들면, 경제가 나빠졌을 때, 대중들의 운동이 더 세미해졌나, 경제가 좋을 때, 운동이 잘 됐나, 그거 보면 경제가 좋을 때 잘 됐다고. 1968, 그, 프랑스 학생, 그때도 엄청나게 아까 이야기했잖아. 상당한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황금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게,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불황이잖아. 불황을 보라고. 세계적으로 보면 노동운동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하면 혁명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막스가 사실은 그랬잖아. 그, 제일 인터내셔널 할 때, 첫째 과제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이랬다고, 노동시간. 노동자들이 노선 공장을 해가지고 말이야, 10시간씩 일하니까 혁명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한 거요. 노동시간을 줄여가지고, 노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체제를 어떻게 말이야, 타도할까, 그거 생각하라, 그런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이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이 이러니까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이 이윤율이라고 하는 거 보라고, 이윤율. 이윤율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1년에 얻는 이윤이야, 그지? 1년에 얻는, 이건, 언제나 이윤율은 기간이 있다고. 연간 이윤율, 1년간의 이윤율, 월간 이윤율이 있다고. 그 다음에, 투자한 자본 있잖아, 투자한 자본. 투자 금액이 있다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년 동안 얼마나 이윤을 만들어내는지 이것이 이윤율이라고. 그지? 근데 만약에 이 이윤이 나왔다, 자본가가 이윤이 나왔다 이랬을 때 그 이윤을 전부 공장에다가 재투자한다 생각해보자고. 공장에다가 재투자한다고. 그지? 재투자해버리면 이 투자 금액이 있고 이윤이 전부가 이 투자 금액을 근데 A라 하자고. 이윤이 전부 가면 이게 델타 A가 될 거라고. 그지? 이윤이 전부 가면 투자 금액 이만큼, 이윤만큼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투자 금액이 이래 된다고요. 이러면 이게 자본 증가율 아니야. 그지? 자본 증가율이라고 이게. 이것이 자본 증가율이야. 자본 규모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 말이야. 그게 자본가들은 이 이윤율을 굉장히 중시한다. 가장 중시한다고. 왜냐하면 이윤율 높으면 자기의 자본이 자꾸 증가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이윤이 많아야지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커진다 이 말이야. 그 이윤율은 한쪽에서는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근데 이 공황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하나의 큰 기획이 하나 있다 하자고. 이 화폐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들이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나오고, 화폐하고 여기에서 이윤이 나온다 이러자고. 이 생산 과정이야. 이걸 뭐 자본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투자 금액을 넣어가지고 생산 요소를 사는데, 이게 하나는 기계나 원료를 이렇게 살 거 아니냐고.
기계 원료 사는 거를 불변자원이라 하는데 불변자원 가면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산다 한다고. 그렇게 노동자 고용이라 하자고. 이래가지고 자본가가 노동자라 하여금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원료를 가공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자기가 받는 임금보다 더 일을 한다 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잉여노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 상품 안에 이제 잉여노동이 들어가가지고 들어있는데 이 잉여노동이 나중에 이윤으로 나온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 그렇고. 그래서 이 중요한 기업이야. 이 기업이 매년 이윤율을 매년 이윤율이 예컨대 30%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가지고 30%. 이윤율이 30%예요. 이윤이 30%.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이윤을 전부 다 일로 재투자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기계 원료를 사고 그다음에 노동자 고용을 하는데 이 돈을 다 넣는다고. 근데 이봐,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 이 노동자가 임금을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소비재를 산다고. 그지? 그게 노동자가 임금을 주면 이게 소비재를 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윤이 30% 늘었다 하면 증가했다 이러면 그 돈으로 기계 원료를 지금 있는 규모보다 30% 더 이상 기계 원료를 산다는 이야기고 또 노동자를 30% 더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30% 더 는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윤이라고 하는 그렇게 투자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 자꾸 생각해야 돼. 투자를 한다 이럴 때는 투자는 생산은 이게 투자한다고 투자할 때는 처음에 나오는 것은 투자해가지고 공장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기계 원료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를 지금 발생시킨다고.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 돼. 그럼 노동자에게 임금 주면 그게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해소한다. 그래서 일단 투자한다 하면 이 수요가 먼저 나와야 돼. 물건이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물건을 사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가지고 생산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투자했다 하면 생산만 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투자를 했다 하는 것은 일단은 물건을 사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이래 됐다. 그래서 이래 되면 여기 기계 원료 파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계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는 여기다가 이제 판다고. 그러면 매년 30%쯤, 이 수요가 증대하거나 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니까 이 친구도 이 생산 규모를 늘려가지고 매년 30%씩 증을 했다니까. 생산을 증가시켰다고. 그 증가시켜가지고 그거를 이 친구한테 이제 파는 거라고요. 그 다음 소비재도 마찬가지야. 이 소비재도 이와 같은 이 순환이 있어가지고 소비재야.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 이 소비재 산업에서도 소비재를 매년 30%씩 이렇게 증가시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윤율이 30%에서 10%로 줄었다 이 말이야. 30% 이 중요한 산업에서 이윤율이 30%에서 10% 줄었어요. 그 이유는 이걸 좀 보라고. 이걸 좀 보면 이제 내가 설명을 다 못하니까 이걸 보면 했으니까 이윤율이 30% 10% 줄었다 이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이 기계나 원료를 10%밖에 증가시키지 못하잖아. 그 다음에 노동자 고용도 10%밖에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근데 이 생산재 산업에서는 소비재 산업에서는 늘 30%가 돼가지고 30%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번에도 금년에도 30%를 더 증가시켜 버렸다고. 더 증가시키는데 이윤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0%밖에 못 사요. 그럼 여기서 과잉 생산이 되는 거야.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소비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소비재도 예년같이 30% 생산해냈는데 10%밖에 안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과잉 생산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익률을 재하락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어떻게 해서 재하되느냐 그런 데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익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은 이익을 위해서 생산하는 거라고. 그 자본가들의 생각에서는 이익률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이익률을 봐야지 자본가들이 어떤 식으로 그 다음 행동을 할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 읽으세요. 예, 잠시만. 저희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발언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한 2분 30초 정도씩으로 짧게만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쪽에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건설로조 경기도 건설 지부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김수현 교수님의 책을 본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진 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책을 그냥 봐도 됩니까? 되게 좋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조직의 분해가 74일 동안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도급제로 도급을 줬었어요. 도급제를 깨고 도급임금, 그러니까 몇 개 생산하면 얼마 받는 거 이걸 깨고 시급제를 정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배 가까운 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232만 5천 원을 정치했습니다. 정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교섭을 30시간 했습니다. 자는 거 한 6시간 빼고, 그를 통해서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 우리 김수현 교수님한테 좀 묻고 싶은 거는 자본가들은 노동자에게 악착같이 착취를 해서 그거를 또 착취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산량이 늘리는 건데, 새로운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본을 더 이렇게 생산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사용하는지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자가 지금 노동자 하루 노동시간이 10시간이라 하면 하루의 노동시간이에요. 하루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이라 하면 이 중에서 자본가를 위해서 몇 시간을 노동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 시간을 노동하느냐, 이게 이제 필요노동이야. 근데 지금 경제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노동자가 1시간 노동에 얼마의 가치를 창조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그게 전국에서 이 총부가가치, 우리나라 전체 총부가가치에다가 노동자가 노동한 총노동시간이야. 총노동시간으로 해버리면 이것이 예컨대 10,000원이 나온다 이랬자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1시간 노동자가 1시간에 일을 하면 10,000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라고. 창조. 그지? 그래서 하루에 이 친구가 하루에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하루 일당을 예를 들면 5만 원을 줬다 하자고. 5만 원을 줬다 하면 이 5만 원이라 하는 것은 그지? 5시간만 일하면 5만 원이 만들어내잖아. 5시간만 일하면 5만 원이 만들어내잖아. 그지? 1시간에 10,000원을 창조하니까 5시간 일을 하면 5만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10시간이니까 이 나머지 5시간은 뭐야? 자본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잉여노동이라고 한다고. 잉여노동. 이것이 자본가 이윤으로 간다 이 말이야. 자본가 이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이야기는 이 잉여노동을 전부 자기가 가져간다 얘가. 잉여노동에서 만들어진 이윤을 전부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근데 새로운 사회에 가더라도 예컨대 노동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노약자도 있을 거고 장애자도 있을 거고 어린애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 잉여노동이 이윤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간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고 또 여기서
만들어낸 것들이 예컨대 운동장을 더 확장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공장을 더 확장하는 데 쓰이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 하니까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잉여노동을 자본가의 자기 주문에 넣는데 사회주의나 새로운 사회에서는 이 잉여노동이 주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게. 네, 저는 저 주장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그 수준에 이르는 금융위기와 그리고 경제위기는 지금까지 그 기존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방어해왔던 이데올로그들도 세계 자유시장 자본주의 꿈이 사멸되고 있다고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업들 경쟁을 위해서 기업들 경쟁과 이윤을 위한 이런 사회가 전혀 다른 방식의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민주적인 협력을 위해서 계획될 수 있는 이런 경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희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이나 저항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던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호황 시기에는 우리가 그 노동자들이 자신감에 이렇게 차서 쉽게 투쟁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정치적인 이런 자신감이 보여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예를 들어 남한에서 87년에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감에 넘치는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투쟁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투쟁에 또 약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호황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이 투쟁을 빨리 이렇게 잠재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황 시기에는 많은 투쟁들이 벌어지지만 이 투쟁들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거나 또는 체제에 도전한다거나 이러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불황 시기라고 해서 우리가 투쟁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황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비교적 자신감이 덜하기 때문에 쉽게 투쟁에 나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압력 때문에 한번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끈질기게 이 싸움을 이어갈 수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초점이 되면서 체제에 도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리신 기중전자 노동자들의 그 영웅적인 싸움이라던가 작년 한 해를 뒤흔들었던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바로 오늘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 투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정치와 결합되었을 때 이 끈질긴 싸움이 이 체제에 도전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우리가 불황 시기에도 저들에게 맞서서 의미 있는 싸움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기 한 분이 이런 뭐 경제 위기나 공황 이런 거 보면은 자본주의가 자동적으로 망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이제 노동자 계급 여기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했을 때 노동력을 파는 그 속에서 노동을 했을 때 이윤도 나오고 그런 임금 노동력을 팔았다는 그런 임금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경제 위기나 공황에서 그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인가 이 한번 이제 되도록해 본다면 IMF가 저는 절실하게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IMF 때 금융위기 일어났을 때 사실 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주장했던 게 나라 경제가 살아야 된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금도 이야기 하셨지만, 금모으기 운동에 굉장히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노동자 서민들에게 공격을 했던 거죠.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라든지 어린 노동자, 그 다음 제조업 노동자, 많은 노동자들이 정맥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가 위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자본에 대한 이윤이 팍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상품에서 팔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의 가격 이런 데에서도 이윤이 낮아지겠지만 핵심적으로 노동자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공격했거든요. 이게 예를 들자면 지금도 경제 위기잖아요. 고유가 고금리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IMF라는 그런 한 번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마
그 나라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걸 민영력적으로 굉장히 유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임금 인상 투쟁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뭐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있는 현대자동차 또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우리의 투쟁이 왜냐면 그러니까 경제 불황이나 위기 때 노동자들이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본가나 정부로 봤을 때는 근데 노동자들이 더 그만큼 그러니까 그 금리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도 더 인상을 해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실질적으로 망하려면은 노동자 계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 투쟁,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계급이 한 3천만 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조직된 노동자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지금 180만 명이에요. 그게 이제 물론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주간 연속 2교대 노동 단축 투쟁을 벌이고 이후에 할 거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 보냈을 때 지금 말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막스가 이 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니까 혁명은 실제로는 생산력하고 생산 관계가 부조화를 이룰 때, 잘 안 맞을 때 혁명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번 보라고.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야. 그냥 비유를 하면 생산력은 이거 몸이라고 몸이고 생산 관계는 옷이야. 지금 공황이 뭐냐 하니까 이 몸이 이 옷보다 더 커진다는 이야기라고요. 몸이 더 커져요. 몸이 더 커지는데 이 자본가 계급은 말이야. 이 옷, 자본주의 옷이 훨씬 좋다 이래가지고 몸을 깎아내는 거라고. 몸의 일부를 죽이는 거라고. 그렇잖아. 지금 생산력이나 하는 게 뭐야? 공장이고 기계고 노동자고 전부 이런 거 아니야. 이걸 전부 못 쓰게 하잖아. 기계 놀게 하고 노동자 놀게 하고 이래 뿌리잖아. 아시겠어요? 이 옷, 자본주의의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자꾸 잘라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 모두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안해서 가장 잘 나타나잖아. 왜 그러니까 이 공장 기계 노동자 돌리면 말이야 훨씬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생산이 많이 되고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 잘 살도록 하는 그런 소비자 생산자가 많이 생산될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 계급이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산다. 그게 금방 자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타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 옷을 새 옷으로 싹 갈아입어야지. 새로운 사회가 이게 새로운 옷이라고. 엄청나게 예쁜 옷을 만들어내야지. 그래. 그래 뿌리면 새로운 옷을 만들려면 큰 몸이 이게 딱 맞아 들어간다 이면 다시 조화가 되는 거야. 몸하고 옷하고. 그렇게 늘 생각하라고. 그렇기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옷이 예쁘다 해가지고 그는 얼마나 몸이 자꾸 크면 더 좋은 옷을 사든지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불황화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가장 잘 나타난다. 공황 때 금방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걸 인적, 물적 자원 다 있는데 우리가 못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